쌀은 생명을 살리는 미자요, 밥은 만병을 다스리는 약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은 밥을 먹고 스스로 병을 만들고 있는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안녕하십니까. 대대로 내려온 의술로 60년간 환자를 돌봐온 명의 허준영입니다. 제 평생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모든 병의 시작도 그 끝도 결국 밥상머리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력이 다 빠져 아들의 등에 업혀온 74세 박영감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원장님, 좋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몸에 힘이 없고 밤마다 다리가 저려 잠을 못 잡니다. 그의 맥을 짚어보니 기혈이 모두 막혀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영감, 식사는 어찌하시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한 밥을 냉동실에 얼렸다가 그때그때 데워 먹는다 하더이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차가운 밥, 즉 사반이 그의 혈맥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첫째, 왜 차가운 밥이 우리 몸의 기운을 빼앗는 독이 되는지 그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동의보감의 원리에 따라 밥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세 가지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특히 세 번째 비법은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핵심이니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는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건강을 응원하는 봄날 같은 노후입니다. 제 이야기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이것이 바로 변치 않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시어 그들의 건강을 구하는 적선을 베푸십시오. 박영감의 이야기는 비단 그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독에 빠져 건강의 근본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 모두의 슬픈 자화상일지 모릅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된 지 연 10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그 꼿꼿한 마음을 어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쌀 5컵을 씻어 밥을 짓고 그것을 12덩이로 나누어 냉동실에 쌓아두는 것이 그에게는 남은 생을 위한 최선의 살림이었을 겁니다. 그 부지런함이, 그 자립심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몸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의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음식의 기미, 즉 모든 음식에는 고유의 기운과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밥알 하나하나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따뜻하고 구수한 향이 온 집안에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이나 온기가 아닙니다. 쌀이라는 곡물이 가진 살아있는 기운, 즉 생기입니다. 땅의 힘을 받고 자라난 쌀 한 톨 한 톨에 응축된 생명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야 비로소 소화 흡수되어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온몸을 힘차게 순환하는 에너지, 즉 기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을 지어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뜻했던 밥이 식어가면서 밥알 속에 살아있던 생기는 허공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스며듭니다. 바로 차갑고 축축한 기운, 의학에서는 이를 한습이라 부릅니다. 마치 비온 뒤 축축한 방에 냉기가 스며들듯 이 한습의 기운이 밥알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데운다 한들 겉만 뜨거워질 뿐 그 속에 한 번 자리 잡은 차갑고 음습한 기운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밥.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감히 죽은 밥, 즉 사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반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몸의 아궁이라 할 수 있는 소화기관, 즉 비위는 항상 따뜻한 온기를 유지해야 그 기능이 왕성해집니다. 이곳에서 음식물을 뜨겁게 태워야 영양분이라는 진액을 만들어 온몸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에 차갑고 축축한 기운을 품은 사반을 들이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젖은 장작을 넣는 것과 같아 불꽃은 사그라들고 시커먼 연기만 피어오를 것입니다. 비위의 불꽃이 약해지니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삭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는 몸 안에 그대로 쌓여 불필요한 노폐물 덩어리인 담음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시커먼 연기입니다. 이 끈적하고 더러운 담음이 혈맥을 타고 돌아다니며 맑은 피를 오염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어혈을 만듭니다. 결국 담음과 어혈이 뒤엉켜 혈관벽에 달라붙어 기혈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혈맥이 막히니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가 돌지 못해 손발이 차고 저린 것입니다. 몸 안에 축축한 노폐물이 쌓이니 아침에 몸이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운 것입니다. 비위 기능이 약해지니 속인을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로 가는 맑은 기운이 막히니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우며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입니다. 파경감은 몸에 좋다는 약을 드신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스스로 독을 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혈당 스파이크니 인슐린 저항성이니 만성 염증이니 하는 어려운 말로 부르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미 그 근본 원리를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생명력 없는 음식이 몸에 불을 끄고 혈맥을 막아 만병을 만든다는 것.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당신의 기력을 좀먹고 있던 진짜 범인, 그것은 바로 사반이었습니다. 앞서 사반의 무서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반반 잘 지어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초가 자라나는 밭은 이미 그 밭에 흙부터 병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죽은 밥이라는 독초가 뿌리 내리게 만드는 우리 몸의 병든 밭. 오늘은 그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 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최악의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양생을 으뜸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양생의 근본은 매일의 식사에 달려있다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제가 확인한 바 다음 3가지 습관은 우리 몸의 생명불씨를 꺼트리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식습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탐량, 즉 차가운 것을 탐하는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은 갈증이 나면 을에 얼음물부터 찾고 식후에는 찬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을 즐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행위인지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앞서 우리 몸의 소화기관인 비위를 아궁이에 비유했습니다. 이 생명의 아궁이는 항상 따뜻한 온기로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태워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식을 들이붓는 것은 잘 타는 아궁이에 한겨울 찬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길이 약해지는 건 물론이고 아궁이 자체가 손상되어 다시 불을 지피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속부터 차갑게 식어버리는 내상을 입게 됩니다. 몸 안이 차가우니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면역력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명력을 잃은 사반까지 먹게 되면 그야말로 불 꺼진 아궁이에 젖은 장작을 넣는 격이니 몸이 어찌 병들지 않겠습니까? 갈증이 날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드시고 식사는 따뜻한 기운이 있는 것을 드시는 것이 양생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식비시, 즉 때가 아닐 때 먹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순리대로 움직입니다. 해가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오장육부도 활동하고 쉬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화의 불길이 가장 왕성한 때는 양기가 충만한 한낮이며 해가 지고 음기가 깊어지는 밤에는 불 또한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늦은 밤 출출하다는 이유로 야식을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불씨가 거의 꺼져가는 아궁이에 음식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은 소화되어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머물며 썩고 부패하여 독소와 담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밤새 혈관을 타고 돌며 간을 해독시키고 온몸을 병들게 합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 중 적적한 마음에 혹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끼니를 거르거나 늦은 밤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건강을 좀먹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특히 아침과 점심은 든든히, 저녁은 가볍게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란 취식, 즉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정신, 즉 심은 모든 장기를 다스리는 군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며 혹은 온갖 근심 걱정을 하며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주인 마음이 다른 곳에 팔려 있거나 어지러우니 신하인 비위에게 소화를 시키라는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비위로 가야 할 기혈이 엉뚱한 곳으로 흩어지니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은 내 몸에 약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어버립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며 그 맛과 향을 음미하고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생명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마음의 양생법입니다. 차가운 것을 탐하고 때를 어겨 먹으며 어지러운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 이 세 가지 악습이 바로 우리 몸의 밭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이런 밭에서는 사반과 같은 독초가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듯 병든 밭을 갈아엎고 죽은 밥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놀라운 지혜, 그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밭이 차가운 기운과 잘못된 습관으로 병들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사반이라는 독초가 자라나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병든 밭을 그대로 두고 좋은 약초 씨앗을 뿌려봐야 싹이 틀림안무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단단하게 굳고 오염된 밭을 갈아엎어 땅의 기운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밭을 가는 첫 삽을 뜨는 놀라운 지혜, 죽은 밥에 생명을 불어넣는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어르신들의 부엌 찬장에 이미 차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우리는 식초를 그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는 식초가 가진 능력의 일부만을 보는 것입니다. 옛 의서에서는 식초를 고주, 즉 쓴 술이라 부르며 귀한 약재로 다루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 선조들은 식초를 통해 음식의 독을 다스리고 몸의 기운을 바로잡아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식초의 효능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초는 성질이 따뜻하다, 뭉친 것을 풀어주며 모든 독을 죽인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죽은 밥을 살리는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성질이 따뜻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반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력을 잃은 차가운 한습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초의 따뜻한 기운은 이 한습의 기운을 정면으로 맞서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차가운 밥에 식초를 더하는 것은 꺼져가는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넣어 불씨를 되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쌀이 본래 가진 찬 성질을 중화시켜 밥을 우리 비위가 받아들이기 편안한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음식으로 바꾸어줍니다. 둘째로 뭉친 것을 풀어준다는 효능은 더욱 놀랍습니다.
죽은 밥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우리 혈관 속에는 담음과 어혈이라는 끈적한 노폐물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혈맥을 꽉 막아 온갖 병을 일으킵니다. 식초의 강력한 기운은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는 묘약처럼 이 단단하게 뭉친 어혈덩어리를 녹여 풀어 헤치는 작용을 합니다. 혈액을 맑게 정화하고 혈관 벽에 붙은 기름때를 씻어내어 막혔던 기혈의 순환을 다시 힘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독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장에 머무르면 부패하여 독소를 뿜어냅니다. 식초는 이러한 음식의 부패를 막고 몸 안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여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매일 드시는 밥을 지을 때 쌀 2컵 기준으로 식초 딱 1숟가락만 넣어 보십시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식초나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장에서 빠르게 만들어낸 협성 식초는 형체만 있고 기운은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반드시 오랜 시간 자연의 힘으로 발효된 현미식초나 감식초를 써야만 제가 말씀드린 약효를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박영감에게 제가 가장 먼저 내린 처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에 살아있는 현미식초 1숟가락을 더하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밥을 살리는 첫 번째 비법이자 막힌 혈액을 뚫는 가장 간단하고도 위대한 지혜입니다. 밥상에 식초 1숟가락을 더하는 이 작은 실천이 어르신들의 10년 수명을 되찾아올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식초 1숟가락으로 우리 몸이라는 병든 밭을 갈아엎고 독소를 씻어냈습니다. 이제 땅은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이라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법입니다. 메마른 땅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잃어버린 기력을 되살릴 2번째와 3번째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째 비법의 씨앗은 바로 귀리입니다. 천리를 달리는 말에게 무엇을 먹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귀리입니다. 그 작은 곡물 안에 천지를 뒤흔드는 힘의 근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귀리를 단순히 밥에 섞어 먹는 잡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허약한 몸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기운을 보하는 귀한 약재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의 원리로 보면 귀리는 오장육부의 중심인 비위, 즉 소화기관의 기운을 튼튼하게 하는 건비 효능이 으뜸입니다. 또한 마른 몸에 진액을 보충하고 기력을 더하는 보기작용이 뛰어납니다. 앞서 식초가 밭의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면 귀리는 그 밭에 뿌리는 거름과도 같습니다. 땅 자체를 비옥하게 만들어 어떤 씨앗이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근본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 귀리를 한 줌 섞어 보십시오. 다만 귀리는 껍질이 단단하니 쌀보다 먼저 맑은 물에 담가 충분히 불려서 사용해야 그 기운이 온전히 밥에 스며듭니다. 이 작은 습관이 어르신들의 허한 기력을 채우고 아침을 가뿐하게 열게 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비법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것은 앞선 2가지 비법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활용점정과도 같으니 귀를 더욱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황입니다. 밭을 갈고 거름을 주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따스한 햇볕입니다. 햇볕이 없으면 씨앗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강황이 바로 우리 몸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온몸에 온기를 퍼뜨리는 따스한 햇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강황을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샛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노란색은 오행 중 토에 해당하며 우리 몸의 중심인 비위를 상징합니다. 즉, 강황은 그 자체로 소화기관의 기운을 돋우는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성질이 매우 따뜻하여 몸 안에 쌓인 차갑고 축축한 기운인 찬 한습을 몰아내는데 최고의 약재로 꼽힙니다. 하지만 강황의 가장 위대한 효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행기활혈, 즉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고 피를 활발히 순환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반으로 인해 담음과 어혈이 뒤엉켜 꽉 막혀버린 우리 몸의 혈맥을 강황의 강력한 기운이 뚫고 나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손발끝까지 따뜻한 피를 보내고 머리를 맑게 하며 온몸 구석구석에 생명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 강황은 그 약성이 강하고 기운이 가벼워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반드시 밥이 다 지어진 후에 따뜻한 김이 올라올 때 한 티스푼 정도를 넣고 잘 섞어 주어야 합니다. 철음부터 넣고 끓이면 그 귀한 약성이 김과 함께 모두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식초로 밭을 정화하고 귀리로 기력을 더하며 강황으로 온기를 불어넣어 기운을 소통시킨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평범했던 밥 한 공기가 죽은 기운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 즉 생기방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밥상에서 병을 다스렸던 위대한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머리가 아니라 손끝에서, 부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였으니 박영감의 부엌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첫 밥을 짓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해보시죠. 쌀은 2컵 깨끗이 씻으셨고요. 씻어놨지. 그런데 밥에다 정말 식초를 넣는 게 맞냐? 내 평생 밥을 지으면서 식초 넣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밥맛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걱정 마세요. 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살아있는 현미식초는 밥의 기운을 돋우는 약이라고요. 밥맛도 더 좋아진대요. 자, 한 숟가락만 넣겠습니다. 허허, 의원이 시키는 일이니 한번 믿어봐야지. 다음은 귀리였지. 이건 얼마나 넣어야 한다더냐? 한 줌 정도요. 이건 미리 물에 불려놔서 괜찮아요. 쌀하고 같이 넣으면 됩니다. 오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던 그 노란 가루 강황 그것도 지금 넣는 게냐? 아이고, 아버지, 큰일 날 뻔했네요. 원장님이 신신당부하셨잖아요. 강황은 약 기운이 가벼워서 김에 다 날아간다고요. 밥이 다 된 후에 마지막에 넣고 섞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차, 내가 또 성미가 급해서 실수할 뻔했구나. 역시 아들이 있어야 돼. 그래어서 취사 버튼이나 눌러라. 아버지, 밥 다 됐어요. 밥 냄새는 똑같이 구수한데요. 어디 보자. 여기에 강황가루 한 티스푼을 넣고 주걱으로 살살 섞어주라 했지. 밥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게 참 곱기도 하다. 그렇죠? 꼭 옛날에 임금님이 드셨을 법한 밥 같아요. 자, 제가 한 그릇 퍼드릴게요. 맛이 어떠세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식초 맛은 하나도 안 나고 밥이 오히려 더 쫀득하고 차진 것 같다. 강황향이 아주 은은하게 나는 게 입맛도 확 도는 것 같고. 다행이네요. 맛있게 드셔야 약효도 더 좋죠. 그렇고 말고 아들아, 너도 한 그릇 떠라. 이건 그냥 밥이 아니다. 내 정성이 들어간 보약이다. 고맙구나, 아들. 보셨습니까? 생기방은 어렵거나 기이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밥상에 조상의 지혜와 가족의 정성을 조금 더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이 작은 실천이 우리 몸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곧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용감의 모습은 제가 처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등에 업혀 들어오던 무기력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자신의 두 발로 힘차게 걸어 들어오는 한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어둡던 낯빛은 맑고 붉은 화색이 돌았고 무엇보다 초점 없던 눈빛에 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박영감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히던 밤중의 다리 저림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웃으며 그의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가늘고 미약하게 뛰던 맥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힘찬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죽은 밥으로 막혔던 기혈이 뚫리고 꺼져가던 비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 온몸으로 생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온 아들이 조심스럽게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숫자로 된 기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혈당과 혈압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 안에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를 본 병원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먹던 약의 가짓수를 줄여도 좋겠다는 소견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약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억지로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병의 부리가 되는 몸의 근본을 바로 세워 스스로 병을 이겨내게 하는 것. 비싼 약재나 이름 모를 영초가 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이 박영감의 몸을 살려낸 것입니다. 박영감의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선조들의 지혜를 실천할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눈앞의 편리함을 조금 내려놓고 밥 한 그릇에 정성을 담는 것,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어르신들 모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박영감에게 드린 마지막 처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식으로 몸을 바로 세웠으니 이제 마음을 다스릴 차례라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비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예드이서에 이르길 심유만병직은, 즉 마음이 만병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보약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물질이 아닙니다. 하늘의 햇살과 땅의 기운, 비와 바람, 그리고 농부의 땀이 어우러져 태어난 귀한 생명력입니다. 밥 한 숟가락을 드실 때마다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의 기나긴 과정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 몸의 기혈을 가장 순조롭게 하고 음식의 생명력을 한 톨도 남김없이 온전히 내 것으로 흡수하게 만드는 최고의 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알려드린 지혜는 어느 병원에 비싼 돈 내고 듣는 어려운 설명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80을 훌쩍 넘은 늙은 의원일 뿐입니다. 제 의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시는 오늘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마지막 소명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꼭 공유하여 주십시오. 생명력을 잃은 밥으로 말없이 고통받는 그들의 건강을 구하는 것은 사람 하나를 살리는 것과 같은 가장 큰 적선, 즉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귀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시어 모든 분들이 통증 없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